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검은 백조를 무시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점 5가지 중 두 번째인 이야기 짓기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언변과 때로는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드러나는 확신으로 인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 설득당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는 그러한 언변과 태도가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 이 사람 마치 사기꾼 같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보다 요약하기를 더 좋아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이 영화를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요약해주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긴 이야기보다는 짧게 요약해주는 영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2시간 정도의 영화를 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오류는 인간의 확대 해석, 날것의 진실보다 압축된 이야기를 편애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오류는 세계에 대한 표상을 심하게 왜곡시키는데 희귀한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심각해집니다. 이 이야기 짓기의 오류는 연쇄적 사실들을 억지 설명이나 논리적 연결고리, 즉 화살표에서 벗어나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들을 엮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 기억하기가 용이해지며 납득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것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증폭되는 순간이 오고 이러한 습성은 관역을 빗나가게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1001일째 잡아먹히는 닭이 되지 말자와 같은 것은 기납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정보집합 바깥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 즉 우리의 정보집합 안에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거나 목격했을 때 판단을 유보하고 설명 욕구를 억제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습성은 우리의 해부학적, 생물학적 속성이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라는 고대 해이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라는 명령인 셈입니다.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대상을 해석 없이 원형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대개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 실험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나일론 스타킹 12켤레를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고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주로 원단, 느낌, 색상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실험에서 제공된 스타킹은 모두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이해보다는 설명에 더 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인간의 뇌와 관련된 증상 중에 좌우반구 분리증,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별개로 작용하는 증상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해석 활동의 자동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물리적 증거, 즉 생물학적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마치 설명 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우 반구 분리증 환자들은
뇌의 좌우 방구 사이에 아무런 연결 조직도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좌우 반구 분리증은 주로 심각한 간질처럼 그보다 더 위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 수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좌우 반구 분리증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이유를 대는지 들어보면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뇌의 좌반구에서 관여하고 왼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뇌의 우반구에서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에게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한 다음 우반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반응은 그저 모르겠다는 밋밋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뇌의 신경지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 인과관계 혹은 설명을 찾으려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패턴 추구 성향에 대한 생리학적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은 뇌에 도파민이 집중될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고 뇌 내부의 보상 체계를 유지해 줍니다. 도파민 공급이 늘어날수록 회의주의적 태도는 감소하고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L도파를 주사하면 그러한 활동이 활성화되는 대신 의심하는 태도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 미신, 경제학, 타로카드점 등에 쉽게 빠집니다. 실제로 한 소송에서 L도파 처방이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환자들에게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박 중독은 무작위수에서 일정한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지식과 무작위성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몇몇 측면에는 일종의 병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인간의 확대 해석의 이유가 도파민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러한 작용에는 생리적, 신경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은 대체로 인간 신체의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물학의 포로로 수감된 처지라서 정교한 탈출 계획 없이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추론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확대 해석과 관련한 생물학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보이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는 얻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는 저장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 질서 있고 덜 무작위적이고 패턴이 있고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을수록 일련의 사실들을 마음속에 저장하거나 하다못해 먼 훗날 자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체계 형태로 적어놓기가 쉽습니다. 셋째, 정보는 조작하고 검색하는 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뇌세포의 수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저장 능력 그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색인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작업 기억, 즉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억은 전체 기억 공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메모리와 같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는 비유하자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의 공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리 하드디스크의 저장 공간이 넓고 CPU가 좋다고 해도 메모리가 작으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단단하게 결합된 단어 덩어리로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구성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이 단어들이 사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뽑아내 순수하게 무작위적인 것들이라면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책을 요약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의 대학에 가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약 1만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만 개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작위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애국가 1절입니다. 이 애국가 1절만 한 페이지에 5번씩 반복되고 있으며 똑같은 페이지로 300페이지나 되는 책입니다. 이 책 전체는 애국가 1절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패턴, 즉 연세의 규칙을 발견하면 더 이상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턴만 저장하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패턴은 날 정보에 비해 명백히 훨씬 더 압축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규칙에 대한 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문제의 차원을 축소시켜 그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가 무작위적일수록 차원이 더 커지며 따라서 요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거꾸로 요약할수록 더 질서정연해지고 무작위성은 감소합니다. 말하자면 단순화를 강요하는 바로 그 조건이 세계를 실제보다 덜 무작위적인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술과 과학도 차원을 줄이고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 욕구의 산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 수조 개의 세부 요소로 가득 찬 세계를 생각해보고 그 세계를 기술해보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한 가닥의 실로 세계를 직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 이야기, 신화 등은 모두 똑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것들은 세계의 복잡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며 우리에게 세계의 무작위성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줍니다. 신화는 인간 지각의 무질서와 지각된 인간 경험의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다. 둘째, 남편이 죽었다. 그러자 아내가 슬픔에 빠져 죽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전달이 더 잘 되고 기억하기도 더 쉽습니다. 두 개의 정보가 하나의 정보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억하기가 쉬워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도 쉽습니다. 말하자면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 짓기의 정의이자 기능입니다. 이야기와 인과관계에 대한 집착은 차원 축소학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다른 징후들입니다. 게다가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연대기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유도합니다. 인과관계는 시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에 꼭 들어맞는 것들을 더 쉽게 기억하는 데 반해 그 이야기 속에서 인과적 역할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에서는 기억이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자료를 차례차례 이어서 기록하는 장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기억은 마치 같은 종이 위에 글을 계속 쓰는 것과 같아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과거의 정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역동적이되 단순히 스스로 새롭게 보충해 나가는 자동기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 최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기억에 이를 덧붙여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인과관계의 사슬 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이를 수정해 나갑니다. 우리는 새로 발생한 사건까지 감안하여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 짓기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짓기는 지난 사건을 다시 서술하여
예상과 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현실보다 무작위성이 적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 짓기는 무작위성이 가하는 고통을 피해가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훗날까지 쓰라린 기억으로 남는 불쾌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맨하튼의 무역센터 건물에 출근하던 사람들에게는 5분 정도의 차이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매일 늦는 동생을 그날따라 일찍 깨워서 출근시켜 9.11 사태로 인해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처럼 내버려 두었다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는 동생을 죽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요? 억지로 피하려 한다 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나은 해결책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사태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증상에 시달리는 환자로 하여금 매일 15분씩 그 고통을 일기로 쓰게 하면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죄의식이나 책임감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을 때 블룸버그 뉴스는 오후 1시 1분에 이런 자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재무부 채권 상승, 후세인 체포가 테러리즘 진압에 기여 못할 듯. 일반적으로 뉴스 매체는 시장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유를 붙여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30분 후에 또 다른 속보를 내보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재무부 채권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 없이도 하루 종일 거래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번에도 블룸버그 뉴스는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담 후세인이었는데 오후 1시 31분에 재무부 채권 하락, 사담 후세인 체포로 위험률 높은 자산으로 자금 몰려 라는 속보를 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완전히 반대되는 자막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인들은 이야기 짓기를 계속하기 위해 도파민 주사를 매일 맞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은 뉴스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유권자의 불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원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혈통이나 성장 배경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배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 배경의 가장 광범위한 버전인 민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꾸며내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실은 민족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아무런 경험적 타당성이 없는 플라톤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민족성보다는 성별이나 계급, 직업 따위가 한 사람의 행동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짓기가 우리가 검은백조를 파악하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주고 그 발생 확률을 예측하게 했습니다. 첫째,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대홍수가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 둘째,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대홍수를 발생시켜 1000명 이상 사망자를 낳을 가능성.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험 결과는 1의 발생 확률이 2보다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즉각 캘리포니아의 지진을 재난의 원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1년에 폐암 발생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1000명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이보다는 높은 숫자가 답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으로 인한이라는 표현은 문제를 더욱 그럴듯한 것, 다시 말해 더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은 원인은 원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엉뚱하게도 일어남직하지 않은 사건을 걱정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검은 백조가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검은 백조로 사람들의 입에 이미 오르내리고 있어서 텔레비전에서 들을 수도 있는 검은 백조입니다. 둘째, 기존의 이론 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검은 백조입니다. 첫 번째 검은 백조는 과대평가하고 두 번째 검은 백조는 있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희귀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연히 입에 올리기조차 수치스러워서 과소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을 사는 사람은 당첨이라는 희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손에 잡힐 것처럼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1000분의 1과 100만 분의 1을 혼동하는 맹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검은 백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인지하고 일단 입에 올리면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실제보다 확률을 높여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이 평범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극단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에서 연장자들을 대우해 주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희귀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복잡한 추론 능력을 습득한 지식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아 그들의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을 통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대비하지 못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2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무시하다가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한동안 이번에는 이를 과대평가합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데도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무작위적인 확률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특정에 익숙한 검은 백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추상적인 통계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통계 정보의 힘이 이야기가 갖는 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추상적인 정보로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각종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에서 사람들은 테러리즘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인 것으로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살인자는 환경재앙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환경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테러리즘에 더 분노하고 그 분노는 테러가 또 발생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자연이 몰고 오는 피해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피해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이 왜 피상적인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뇌에 있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 1은 경험적 사고라고도 부르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적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병렬 처리로 작동하며 그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직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스템 2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생각에 생각을 잇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며 자기의식적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채널의 다른 영상 시리즈인 행동경제학의 8번째 영상부터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은백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스템 1, 즉 이야기 짓기, 직감, 감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건들의 실상에 대해 틀린 그림을 갖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드물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검은 백조 한 마리가 실제로 나타나도 우리는 검은 백조의 근본적 속성을 망각하고 맙니다. 실제로 평범의 영역에서는 이야기 짓기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극단의 영역에서는 같은 일이 2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단의 영역에서는 우리를 속여 넘기곤 하는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말아야 하며 손쉽고 명쾌한 이야기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짓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역사, 경험담 등을 접하더라도 실험자와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이론 앞에서도 임상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